3촌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강원도 깊은 산속 낡은 산장이었습니다. 약초 바구니를 이고 산길을 내려가던 12살 소녀가 산 중턱 하늘이 시뻘겋게 물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진물산 강인호 회장이었습니다. 의자에 굵은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12살 소담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회장님을 살려냈어요. 소담이가 의식을 잃은 회장님을 업고 산길을 내려와 할머니와 둘이 사는 낡은 흙집 문을 열던 바로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을 본 회장님이 소스라치게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시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까지 좋은 기운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산을 흔들며 울부짖던 밤이었어요. 강원도 인제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가을이 다 저문 산은 나뭇잎 하나 남지 않아 앙상했어요. 하늘엔 먹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 어둠 속 산 중턱에 낡은 산장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 지 30년은 좋게 넘었을 목조 건물이었어요. 벽 군데군데 썩은 자리가 드러나 있었고 창문은 반쯤 떨어진 채로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한때는 등산객들이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폐산장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 산장 안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산장 아니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 의자에 한 노인이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 가슴팍까지 굵은 밧줄이 칭칭 감겨 있었어요. 대진물산 강인호 회장이셨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40년을 바쳐 회사를 일으키신 분이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하게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어요. 비싼 외투를 걸치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남자였습니다. 강인호 회장의 배다른 형의 아들, 조카 강철민이었어요. 눈빛은 차갑고 독했습니다. 입가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냉소가 번져 있었어요. 삼촌,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강철민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회장님이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철민아. 목이 잠겨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어째서 내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 강철민이 고개를 기울이며 마치 당연한 말을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째서라고요? 다음 주 주주총회만 넘기면 삼촌이 다시 경영권을 쥐게 되잖아요. 삼촌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강철민은 돌아섰어요. 외투 안쪽에서 기름이 담긴 통을 꺼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바닥을 핥더니 순식간에 번져나갔어요. 강철민이 산장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묵직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검은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불소리뿐이었어요. 낡은 나무벽을 타고 오르는 붉은 불길이었습니다. 연기가 빠르게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았어요. 밧줄을 끊으려 온몸에 힘을 주어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젊은 날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장 바닥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봉투를 들고 뛰던 날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연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사람 살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만 달싹였어요. 의식이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산길을 걷고 있는 소녀가 있었어요. 12살 이소담이었습니다. 등에는 약초 바구니가 한가득이었어요. 이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산에 올라 하루 종일 캔 것들이었습니다. 쑥, 더덕, 도라지, 삽주.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 더 이상 직접 오르지 못하시는 산이었어요.
소담이 대신 오르기 시작한 건 5살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넘어지기를 밥 먹듯 했어요.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긁혀도 할머니 약값이 생각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산길이라면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얇은 점퍼는 찬 바람에 홀쭉했습니다. 발에 신은 검정 고무신은 흙이 잔뜩 묻어 무거웠어요. 그래도 소담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흙집에서 기다리실 할머니 생각이었어요. 척추 압박 골절로 허리를 펴지 못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오래전 겨울 빙판에서 미끄러진 뒤로 허리가 그렇게 됐어요. 소담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그냥 굽은 허리로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소담이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문득 바람 냄새가 달라졌어요.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탄내였어요. 소담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중턱 하늘이 시뻘갰어요. 산불인가.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아니었어요. 불길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에서 솟아오르는 불이었어요. 산장 쪽이었습니다. 소담이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산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람결에 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사람 목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담이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이에요. 소담이가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온 산길을 거슬러 뛰었어요. 가시던 불이 종아리를 긁었습니다. 돌부리에 발끝이 채였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장이 가까워질수록 불길의 열기가 뺨을 때렸어요.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담이가 산장 앞에 섰어요. 문 아래 틈새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흔들렸어요. 불은 이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담이가 손잡이를 잡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이 지지는 것 같았어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문을 당겼어요. 연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담이가 등에 메고 있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을 막았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뿐이었습니다. 소담이가 허리를 굽혔어요. 아래쪽 공기가 조금 나았습니다. 기다시피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길이 벽을 타고 있었습니다. 천장 한쪽이 이미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소담이가 눈을 비볐습니다. 연기 너머로 뭔가 보였어요. 의자였습니다. 사람이 묶여 있었어요. 소담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소담이가 기어서 회장님 쪽으로 갔어요. 이마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숨이 가팔랐어요. 회장님이 실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어요. 아이가 보였습니다. 어린 소녀였어요. 타오르는 불길 속에 허리를 굽히고 자기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오지 마라. 회장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담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두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사람이 있었고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소담이가 바구니에서 낫을 꺼냈습니다. 약초 캘 때 쓰는 작은 낫이었어요.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밧줄이 굵었어요. 한 번에 잘리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손등에 밧줄이 스쳐 피가 났어요. 불길이 가까워졌습니다. 천장에서 뭔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소담이가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다시 낫을 쥐었습니다. 손목 밧줄을 잘랐어요. 발목 밧줄을 잘랐습니다. 가슴팍 밧줄이 마지막이었어요. 툭.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천장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불티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소담이가 회장님 팔을 잡아당겼어요. 의식이 거의 없는 몸이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소담이가 이를 물었습니다. 영차. 온몸에 힘을 짜냈어요. 2 사람이 문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소담이가 등을 땅에 대고 누운 채로 거칠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기침이 잦아들었어요. 소담이가 옆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소담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바닥에 불에 데인 자국이 발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쓰렸어요. 하지만 쳐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산장 지붕이 한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와르르.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소담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꺼봐요, 할아버지. 제가 꼭 살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소담이가 회장님을 업었어요. 작은 몸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훨씬 무거웠어요.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한 발, 두 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이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뭇가지에 뺨이 긁혔습니다. 구덩이에 발이 빠졌어요. 무릎을 짚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등 위에 회장님이 신음을 했어요.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소담이가 더 힘을 냈어요.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낡은 흙집 처마에 걸린 작은 전구빛이었습니다. 소담이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켜두신 불이었거든요. 소담이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끄지 않고 기다리시는 할머니였습니다. 드디어 흙집 대문이었어요. 소담이가 발로 대문을 쾅 찼습니다. 할머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허리를 굽힌 채 달려나오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소담아,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의 흐릿한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꺼져가던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불꽃처럼 튀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할머니가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손목을 덜컥 잡았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하지만 기력이 다했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았어요. 의식이 천천히 쓰러져 갔습니다. 소담이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잡힌 손목을 천천히 내려다보셨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낡은 흙집 안에 아주 오래된 비밀 하나가 조용히 깃들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왜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랐던 걸까요? 대체 2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서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참새 소리가 창호지를 두드렸어요.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어젯밤 불길과 연기와 비탈길이 꿈이었던 것처럼 산골 아침은 조용했어요. 회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욱신거렸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흙집 천장이었어요. 오래된 나무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어요. 비가 스민 자국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천장만 바라보셨어요. 머릿속이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장, 불길, 밧줄, 그리고 그 아이. 회장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어지러질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버텼어요. 부엌 쪽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오래된 부뚜막 냄새였습니다. 된장이 끓는 냄새였어요.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어디서였는지 생각이 날 듯 말 듯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소담이가 낡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흰죽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소담이가 회장님 옆에 쪼그려 앉아서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몸에 좋아요. 회장님이 소담이를 바라봤어요. 어제 불길 속에서 자기를 끌어낸 아이였습니다. 낮에 보니 정말 앳된 얼굴이었어요. 뺨에 그을음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소담이 손으로 향했어요. 손바닥이 발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밧줄에 긁힌 자국도 있었어요. 그 손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해졌습니다. 소담이가 제 손을 뒤집어 보더니 하나도 안 아프다며 활짝 웃었어요. 회장님이 죽 한 모금을 드셨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먹어본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낡은 이불, 금간 벽, 창호지에 바른 신문지. 가난의 냄새가 방 안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된 무언가가 이 냄새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움직이셨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그 뒷모습에 머물렀어요. 주름진 손, 굽은 허리, 아픈 기색 하나 없는 얼굴. 평생 그렇게 사셔온 분의 몸이었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시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먹을만 하면 됐지요. 회장님이 잠깐 머뭇거리셨어요. 혹시 저를 아십니까? 할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셨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다시 이불을 개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죽을 다시 한 모금 드셨어요. 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이 냄새, 이 맛. 어딘가에 있는 기억이었어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소담이가 죽그릇을 들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가 소담이를 보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에 안 가도 돼. 소담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팔고 나면 파스 살 수 있어요. 회장님이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파스요? 소담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요. 약국에서 파는 거 있는데 비싸서 한 장씩 사요. 회장님이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허리를 못 펴시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도 아침부터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이불을 개고 마당을 쓰셨습니다. 소담이한테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면서요. 소담아, 너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소담이가 잠깐 바구니를 매만지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좀 쉬어요. 읍내까지 너무 멀어서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억울하다거나 슬프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회장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죽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 대신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12살이었어요. 회장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릇을 그냥 바라보셨어요. 소담이가 바구니를 들고 나가려 하자 할머니가 막으셨어요. 아이고, 손이 그러고서 어딜 가려고. 소담이가 손바닥을 뒤집어 보더니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며 부엌에서 작은 약통을 들고 오셨어요. 허리 통증에 드시는 진통제였습니다. 아픈 날에만 한 알씩 드시는 귀한 약이었어요. 그 약통을 열어 알약 하나를 소담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먹고 쉬어. 소담이가 손을 젓더니 할머니가 드셔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다친 게 먼저지. 그게 다였어요. 더도 덜도 없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회장님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픈 허리를 달래는 약을 손대인 손녀에게 쥐어주는 할머니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아까운 내색도 없으셨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움직이셨습니다. 회장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꾹 눌렀습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소담이가 약을 받아 삼키더니 바구니를 고쳐들었어요. 그래도 시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셨지만 소담이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바구니를 든 작은 등이 대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마루에 나와 그 뒷모습을 한참 보셨습니다. 저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걸려요. 혼잣말처럼 하셨어요. 회장님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눈빛 속에 뭔가 깊은 것이 있었어요.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창호지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25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란길. 기억 속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날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이었어요. 지금 이 할머니의 눈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떴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뒷모습이었어요.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25년은 긴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바꾸어 놓는지 회장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그날 낮이었어요. 마을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담이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발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낯선 차였어요. 검은 승용차 2대가 마을 입구에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서울이었어요. 이 산골 마을에 서울 번호판 차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담이가 차 옆에 서 있는 사내들을 봤어요. 검은 점퍼에 선글라스를 낀 사내들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을 지리를 살피듯 주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소담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사람들이 어젯밤 산장에서 온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장에서 시신을 확인하러 온 게 분명했어요. 소담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그냥 심부름 다녀오는 아이처럼 걸었습니다. 흙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닫았어요. 회장님이 방 안에 계셨습니다. 소담이가 숨을 가다듬고 낮게 말했어요.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왔어요. 서울차예요.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한층 더 단단해졌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회장님 팔을 잡고 부엌 쪽으로 끌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는 손이었어요. 부엌 한쪽 구석에 낡은 뒤주가 있었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나무 뒤주였어요. 오래돼서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몸을 굽혀 들어가셨어요. 뚜껑이 닫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이 움직였어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소담이가 부엌 문 앞에 섰어요.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쾅쾅. 대문을 치는 소리가 났어요. 소담이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방금 잠에서 깬 아이처럼 눈을 비볐어요. 대문이 밀리며 열렸습니다. 사내 둘이 들어왔어요. 검은 점퍼에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낮인데도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한 명이 소담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낯선 할아버지 못 봤어? 소담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엔 할머니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내가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점퍼, 흙 묻은 고무신. 그냥 동네 꼬마였어요. 사내가 손전등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천천히 빛이 방 안을 쓸었어요. 낡은 이불, 금간 벽, 삐걱거리는 밥상. 딱히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절뚝이며 방에서 나오셨어요. 피곤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표정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밤새도 아니고 낮에 이게 무슨 행패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느릿한 경상도 말투였습니다. 할머니가 사내 앞을 막아서셨어요. 앙상한 몸이었지만 움직임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뗐어요. 손전등 불빛이 부엌을 쓸었습니다. 낡은 솥, 뒤집어진 바가지, 항아리들. 빛이 뒤주 위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소담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사내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뭘 찾는 거요? 낯선 사람을 왜 남의 집 부엌까지 뒤지는 거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구멍난 이불, 부서진 밥상, 먼지 앉은 항아리들. 찾는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이 없어 보였어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사내가 눈을 흘기더니 부엌에서 물러섰어요. 두 사람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대문을 나갔습니다. 거친 구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바람 소리만 마당을 채웠습니다. 소담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뒤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몸을 펴고 나오셨어요. 허리를 짚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세 사람이 방에 들어가 둘러앉았어요. 낮이었지만 창호지를 내렸습니다. 초 하나를 켰어요. 회장님이 할머니와 소담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낮게 사과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 한마디였어요. 더도 덜도 없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소담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듯 말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초불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회장님이 숨을 고르셨습니다. 진호야, 아니, 소담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한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어. 20년 넘게 믿어온 법무팀장이야. 회장님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종이가 없었습니다. 성냥갑이 보였어요. 회장님이 성냥갑 옆면에 번호를 또박또박 눌러 쓰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숫자는 또렷했어요. 이 번호로 전화해 줄 수 있겠니? 읍내 공중전화로 가면 돼. 대진물산 강인호 회장이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 소담이가 성냥갑을 받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회장님이 소담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섭지 않으냐고 하셨어요. 소담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 그냥 산골 꼬마잖아요. 누가 의심하겠어요?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소담이 손을 꼭 쥐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꼭 쥐고 계셨어요. 세 사람은 해가 넘어갈 때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이따금 마을을 오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어요. 소담이도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작은 상이 들어왔어요. 된장찌개와 보리밥이었습니다. 상 위에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가지뿐이었어요. 회장님이 그 상을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수백억을 굴리며 살았어요. 비싼 식당에서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밥상이 왜 이렇게 목이 메는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회장님 밥그릇에 된장찌개를 떠넣으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것뿐이었어요. 소담이가 회장님 옆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마주했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소담이와 할머니가 잠든 뒤였습니다. 회장님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계셨어요.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마을 어딘가를 훑고 있었어요. 아직 사내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소담이가 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읍내까지 가야 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12살짜리 아이를 내보내는 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아무 의심 없이 오갈 수 있는 사람은 소담이뿐이었어요. 회장님이 성냥갑을 손에 주셨습니다.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사내들이 물러서고 나서였어요. 세 사람이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촛불 하나를 가운데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따금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찰을 도는 사내들이었습니다.
소담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이 낮게 물으셨습니다. 소담이, 너는 할머니랑 오래 살았니? 소담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회장님이 다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전에는 어디 사셨어? 소담이가 생각했어요. 할머니 말로는 예전에 속초 쪽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여기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속초. 회장님이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무릎을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허리 쪽이 결렸는지 이따금 손을 등 뒤로 짚으셨어요. 회장님이 다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속초 계실 때 1998년 산불을 겪으셨습니까?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금방 다시 무릎을 주무르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봤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1998년 가을이었어요. 강원도 속초 인근이었습니다. 그해 산불이 크게 났어요. 회장님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막 사업을 시작한 터였어요. 작은 공장 하나를 임대해서 무역 쪽으로 발을 들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공장 쪽까지 번졌어요. 하루아침에 공장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계약금으로 넣은 돈, 물건값으로 나간 돈,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피란길에 거래처 사람한테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날아갔어요. 그날 피란민 집결지 입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멈췄어요. 어떤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였어요.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손에 밥 한 덩어리를 들고 있었어요. 드세요, 살아야지요. 그 말이었습니다. 밥을 받아먹고 나서야 겨우 눈물이 나왔어요. 다음 날도 그 여자가 왔습니다. 피란민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밥을 나눠주는 여자였어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여자가 조용히 회장님 옆에 앉으셨습니다. 손을 폈어요. 손바닥 위에 금귀걸이 한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귀에서 방금 뺀 것 같았어요. 이거 팔아서 다시 시작해요. 젊으니까 금방 일어서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뒤에 알았어요. 그 여자도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이었다는 걸요. 피란민이었습니다. 가진 게 자기 귀에 달린 귀걸이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쥐어준 거였어요. 회장님이 그 귀걸이를 팔아서 작은 창고를 빌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씨앗이 됐습니다. 지금 대진물산이 그 씨앗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 뒤로 3년을 찾아다녔습니다. 속초 일대를 다 뒤졌어요. 하지만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주무르고 계셨어요.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거의 확신이 섰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목에 걸렸어요. 이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지금처럼 묵묵히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한마디를 툭 던질 수 없었어요.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내일. 다 끝나고 나면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담이가 하품을 했습니다. 눈이 스르륵 감겼어요. 할머니가 소담이를 눕히셨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셨어요. 소담이가 금방 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초를 끄셨어요.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뜬 채로 어둠 속에 누워 계셨어요. 창호지 너머 손전등 불빛이 이따금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내들이 아직 마을을 지키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소담이가 저 사내들 앞을 지나 읍내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무거운 일을 맡기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담이의 발글에 부어오른 손바닥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손이 자기를 불 속에서 끌어낸 손이었어요. 이제는 그 손이 마을 밖 공중전화까지 달려가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성냥갑을 꽉 주셨어요. 내일 꼭 연락이 닿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직 안개가 산자락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담이가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소담이가 낡은 점퍼를 껴입었어요. 최대한 작고 초라해 보이려 했습니다. 성냥갑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 위에 손수건을 덮었습니다. 약초 바구니도 들었어요. 빈 바구니였지만 그걸 들고 다니면 그냥 동네 꼬마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소담이를 불렀어요. 소담아. 소담이가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이 소담이 앞으로 오셨어요.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한재석이 전화를 받으면 이 말도 해줘. 사흘 안으로 와야 한다고. 주주총회가 사흘 뒤다. 소담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웠습니다. 할머니가 소담이 앞에 오셨어요. 무릎을 굽히셨습니다. 소담이 옷깃을 여미셨어요.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오래도록 여미셨습니다. 놓기 싫으신 것 같았어요. 소담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러다 대문을 나섰어요. 새벽 찬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소담이가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어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님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셨어요.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 옆에 나란히 서셨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소담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과연 소담이는 무사히 사내들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마을 어귀였어요. 사내 둘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였어요. 이쪽을 딱히 보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슬쩍슬쩍 훑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담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어요. 바구니를 흔들며 걸었습니다. 심부름 가는 아이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조금 빠르게 하지만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소담이를 불러 세웠어요. 꼬마 어디가? 소담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사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약초 팔러 읍내 가요. 할머니 파스 살 돈이 없어서요. 사내가 위아래로 훑었어요. 낡은 점퍼에 구멍난 고무신 빈 바구니. 그냥 동네 꼬마였습니다. 빨리 갔다 와. 소담이가 고개를 꾸벅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절대 뛰지 않았어요. 골목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담이는 냅다 달렸어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가을 낙엽이 발밑에서 부스럭거렸어요. 가시덤불에 종아리가 긁혔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땅에 닿았어요. 잠깐 멈췄다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어요. 털 겨를도 없이 다시 달렸습니다. 비탈을 내려오니 포장도로가 나왔어요. 읍내까지는 버스로 2 정거장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낡은 나무 정류장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이 정류장에서 할머니랑 버스를 탄 기억이 몇 번 없었습니다. 버스가 오는 게 보였어요. 소담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버스 아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머니 속 성냥갑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다시 확인했어요.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외웠어요. 완전히 외웠습니다. 성냥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수건으로 꼭 덮었습니다. 버스가 2 정거장을 지나 읍내에 닿았어요. 소담이가 내렸습니다. 읍내는 마을보다 훨씬 넓었어요. 사람도 많았습니다. 차도 많았어요. 소담이가 고개를 들어 간판들을 살폈습니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골목 어귀에 빨간 전화부스가 보였습니다. 낡은 빨간 전화부스였어요. 달려갔습니다. 동전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전 넣는 구멍이 작게 느껴졌어요. 겨우 넣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뚜루, 뚜루루. 여보세요.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담이가 숨을 한 번 들이켰어요. 대진물산 강인호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찰나였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이냐고 했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했습니다. 소담이가 마을 위치를 설명했어요. 인제 쪽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이름을 말했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막고 있다고 했어요. 한재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산 뒤편 길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불 켜진 집을 찾으면 되겠냐고 했습니다. 소담이가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흘 안에 오셔야 해요. 주주총회가 사흘 뒤라고요.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재석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재석이 물었어요. 꼬마야, 이름이 뭐니? 이소담이요. 소담이가 대답했습니다. 소담아. 한재석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오늘 정말 큰일 했다. 소담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전화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소담이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빠졌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소담이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약국에 들렀어요. 비상으로 숨겨둔 동전을 털었습니다. 파스 한 장을 샀어요. 할머니 허리에 붙여드릴 거였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아들고 약국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접어드는 길이었어요. 내려서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담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 마을 어귀에 있던 그 사내였습니다. 소담이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야, 꼬마. 뭐 사왔어? 소담이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약봉지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파스요. 사내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들여다봤습니다. 파스 한 장이었어요. 소담이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봉투를 돌려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섰습니다. 소담이가 숨을 참았어요. 사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골목을 돌자마자 소담이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소담이가 눈을 감았다가 뜨고 혼자 웃었어요. 됐다. 주머니 속 성냥갑을 꼭 쥐었습니다. 흙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셨어요. 소담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와요. 한재석 아저씨가 산 뒤편으로 온대요. 회장님이 소담이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소담이를 꼭 안으셨어요. 한참을 안고 계셨습니다. 소담이도 두 팔로 할머니를 안았어요. 오늘 하루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눌렀습니다. 할머니 품 안에서 그냥 있었어요. 세 사람이 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넘어갔어요. 어둠이 산자락을 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내들의 손전등 불빛이 마을 여기저기를 훑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소담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소담이 손을 꼭 쥐셨어요. 회장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산 뒤편이 조용했습니다. 과연 한재석은 무사히 올 수 있을까요?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마을이 깊은 잠에 든 시각이었습니다. 사내들의 손전등 불빛은 여전히 마을 어귀를 오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소담이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산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못 오시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 뒤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어요.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둘이었습니다. 소담이가 창호지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두 개가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내려왔어요.
소담이가 작은 초를 창가에 올렸습니다. 껐다 켰다 2번 반복했어요. 그림자들이 멈췄어요. 잠시 후 흙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게 3번이었습니다. 소담이가 문을 열었어요. 짙은 색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이었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을 꽉 담은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뒤에 젊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2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초 하나가 켜진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남자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2 눈이 천천히 빨갛게 물들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재석이었어요. 회장님이 20년 넘게 가장 믿어온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바닥에 닿도록 숙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 사람도 혼자 버텨온 시간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끝내 믿지 않고 며칠을 찾아다닌 사람이었어요. 회장님이 한재석의 어깨를 짚으셨습니다. 2 사람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담이가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자기도 눈물이 나려 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숭늉을 내오셨습니다. 한재석이 2 손으로 받았어요.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가리키시며 25년 전 이야기를 짧게 말씀하셨어요. 한재석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한재석이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흘 뒤 주주총회입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강철민이 서울 대진 타워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거였습니다. 기자들과 주요 주주, 임직원 전부를 불렀어요. 겉으로는 갑작스러운 회장 유고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재석이 파악한 바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총회가 끝나는 순간 회사 핵심 자산을 담보로 한 대규모 차입 계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사실상 회사 뼈대가 강철민 개인 채무로 묶이는 구조였어요. 회장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한재석이 서류를 한 장 더 펼쳤어요. 이 모든 걸 뒤집을 증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수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대진물산 회계팀장을 15년 동안 지낸 분이었습니다. 강철민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걸 장부로 기록해온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강철민이 회장님을 산장에 묻고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는 통화까지 몰래 녹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에 눌려 20여 일째 읍내 외곽 단칸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는 끝내 못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먼저 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소담이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가면 되잖아요. 한재석이 말렸습니다. 읍내 골목까지 강철민 쪽 사람들이 깔려 있다고 했어요. 소담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냥 약초 파는 산골 꼬마예요. 한재석이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멍난 고무신을 신은 이 꼬마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소담이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소담이 귀에 가만히 속삭이셨습니다. 박수님이 문을 닫아버리려 할 때 써야 할 말이었어요. 소담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가 소담이 앞에 오셨어요. 무릎을 굽히셨습니다. 소담이 옷깃을 여미셨어요.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오래도록 여미셨습니다. 놓기 싫으신 것 같았어요. 소담이가 할머니 2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갔다 올게요. 할머니가 소담이를 끌어안으셨어요. 소담이도 2 팔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한재석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소담이가 일어섰어요. 한재석이 소담이 손바닥에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줬습니다. 파란 대문집이라고 했어요. 오래된 골목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담이가 손바닥을 들여다봤어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님이 소담이 앞에 한 발 다가오셨어요.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담아. 소담이가 올려다봤어요. 무서우면 돌아와도 돼. 회장님이 그 말을 하시면서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소담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사흘밖에 없잖아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다가 뜨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소담이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새벽 찬바람이 방 안으로 훅 밀려들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소담이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작은 어깨가 점점 멀어졌어요. 한재석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흘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진 소담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 옆에 나란히 서셨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과연 소담이는 박수님을 만나 증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검은 점퍼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소담이는 어제처럼 낡은 점퍼를 껴입었어요.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빈 바구니였지만 들고 다니면 그냥 동네 아이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외웠어요. 완전히 외웠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바닥의 글씨가 땀에 번질 것 같았습니다. 대문을 나섰어요. 마을 어귀 사내가 소담이를 봤습니다. 어제 본 꼬마였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담이가 마을을 벗어났어요. 골목이 꺾이자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뛰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쁜 심부름 가는 아이처럼 빠르게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읍내에서 내렸습니다. 좁고 낡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한재석이 말한 골목이 맞았어요. 파란 대문집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대문이었어요. 오래전에 팔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바랜 회색에 가까웠어요. 소담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기척만 있고 조용했어요. 소담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수님 아주머니 저예요. 심부름 왔어요. 한참 만에 문이 조금 열렸어요. 틈 사이로 여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50대였어요. 눈밑이 푹 꺼지고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같았어요. 겁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여자가 소담이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러다 대문 밖 골목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보냈어? 소담이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대진물산 강인호 회장님이요.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소담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살아계세요. 문이 멈췄습니다. 여자의 손이 문손잡이를 꽉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삐걱.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어요. 커튼이 꼭 닫혀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캄캄했어요. 방 안가득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환기를 못한 냄새였어요. 박수님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소담이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담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가 경찰서 앞에서 발길을 돌린 날. 그날 밤에도 혼자 우셨을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아주머니가 아직 사람이라는 증거라고요. 박수님이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여자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수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다 알고 있었어요. 나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면서도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12살짜리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소담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무섭지 않니? 소담이가 잠깐 생각했어요.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박수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담이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아주머니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도 멈춘 것 같았어요. 박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장으로 걸어갔어요. 제일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버리지도 내놓지도 못하고 20여일을 안고 있던 봉투였어요. 소담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소담이가 봉투를 열었어요. 작은 녹음기와 두툼하게 접힌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박수님이 낮게 말했어요. 강철민이 직접 지시하는 소리가 담겨 있어요. 회장님을 산장에 묻고 불을 지르라고요. 그 전에 저지른 것들, 빼돌린 자금 내역 다 있어요. 소담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박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입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소담이가 일어섰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박수님이 소담이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담이가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봉투를 점퍼 안쪽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돌아오는 내내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났어요. 소담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점퍼 사내였어요. 소담이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제 본 사내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더 날카로웠어요. 꼬마, 뭐 들고 있어? 소담이가 봉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할머니 약이요. 사내가 다가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소담이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집 대문이 열렸어요. 이장 내외였습니다. 아침부터 마을을 들쑤셔 놓더니 이제는 어린애한테 무슨 짓이요? 이장 아주머니도 고개를 내밀었어요. 동네 사람 서너시 골목에 나왔습니다. 사내가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내 뒤로 물러섰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소담이가 이장 뒤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흙집으로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한재석이 숨을 죽였어요. 소담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져왔어요. 회장님이 봉투를 받으셨어요. 안을 확인하셨습니다. 눈을 꼭 감으셨다가 뜨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을 뿐이었어요. 그 눈물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한재석이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됩니다, 회장님. 방 안에 조용한 흥분이 돌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강철민이 혼자 거울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총회 리허설을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끝이 아주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폐가 안에서 네 사람이 작은 초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내일의 계획을 마무리 지었어요. 한재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녹음 파일과 장부 사본은 이미 서울 법무팀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주주총회장에는 기자들이 가득 들어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모든 게 공개되는 구조였어요. 경찰도 이미 청구해뒀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날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한재석이 가방에서 옷을 꺼냈어요. 말끔한 정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장을 받아드셨어요.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장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가진 것도 없이 낡은 흙집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저 정장을 입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회장님이 정장을 곱게 접어 옆에 두셨어요. 소담이도 새 옷을 받았습니다. 한재석이 미리 사다 놓은 깔끔한 옷이었어요. 소담이가 옷을 펼쳐봤습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았어요. 새 옷 냄새가 났습니다. 소담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소담이가 옷을 접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한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됐습니다. 25년 전부터 이어진 이야기니까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더 이상 손을 젓지 않으셨습니다. 계획이 마무리됐어요. 한재석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밤으로 서울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어요. 떠나기 전에 한재석이 소담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바라봤어요. 소담아, 우리 회장님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소담이가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한재석이 사라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 셋만 남았어요. 소담이가 잠들었습니다. 어느새 새근새근 소리가 났어요. 며칠을 긴장하며 버텼던 몸이 드디어 힘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과 할머니 둘만 남았어요.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소리만 부엌에서 보글보글 났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내일 꼭 이겨야 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길 겁니다.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어요. 촛불이 가늘어졌습니다. 꺼지기 전이었어요. 회장님이 숨을 고르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회장님이 25년 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속초 산불이었다고 하셨어요. 공장과 전 재산을 잃고 피란길에 쓰러진 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된장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났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기억하네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회장님을 바라보셨어요. 주름진 눈 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소. 회장님이 숨을 멈췄어요. 언제부터 알았냐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소담이가 업고 들어오던 날 그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도 없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할머니가 시선을 무릎으로 내리셨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그냥 살면 됐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년을 찾아다녔다고 하셨어요. 어디 계신지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저으셨어요. 찾지 말았어야 해요. 그냥 잊고 사는 게 맞는 거지. 회장님이 바닥에 두 손을 짚으셨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하셨어요.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란길 이틀을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있던 저를 밥 한 덩어리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귀에 달린 귀걸이를 빼주시며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셨어요. 그 귀걸이로 작은 창고를 빌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씨앗이 됐습니다. 지금 회사의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지금 자신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우시는 거였습니다. 귀걸이 하나가 뭐라고. 살았으면 됐지. 회장님이 그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어요. 소담이 하나 키우시면서 아프신 것도 참으신 손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손을 꼭 쥐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어요. 할머니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그냥 울었어요. 된장찌개는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웠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어요. 타버린 된장찌개를 보셨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회장님이 따라가셨어요. 할머니 옆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새로 끓이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픽 웃으셨습니다. 회장님이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아냐고 하셨어요. 못 끓이면 배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회장님을 보셨어요. 그러다 국자를 내미셨습니다. 된장은 조금만 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많이 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국자를 받으셨어요. 서툰 손으로 된장을 풀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더 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고분고분 따르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서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어요. 된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든 소담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니,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회장님이 국자를 내려놓으셨어요.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내일 다 끝나면 우리 같이 삽시다. 할머니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소담이도 어머니도 이제 저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닦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셨습니다. 촛불이 꺼졌어요. 방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내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한재석이 보내준 차가 흙집 뒤 산길에 조용히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장으로 갈아입으셨어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으셨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소담이가 대신 봐드렸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회장님이 픽 웃으셨습니다. 며칠 전 산장 의자에 묶여있던 노인이 아니었어요. 대진물산 강인호 회장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소담이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생전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담이 옷깃을 여미셨어요. 어젯밤 눈물을 흘리셨던 눈이 오늘은 맑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소담이는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낡은 흙집이 멀어졌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어요. 산이 멀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도로, 높은 건물들. 하지만 소담이는 그것들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회장님이 소담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3시간이었습니다. 대진 타워가 보였어요.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소담이가 목을 빼고 올려다봤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한재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게 눈을 마주쳤어요.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다 준비됐다는 눈빛이었어요. 대회의실 문 앞이었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과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가득 찬 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이 소담이 손을 잡으셨어요. 소담이가 잡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반대편 손으로는 할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재석이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회장님이 앞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매의 발톱처럼 빛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단상 위에서 강철민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가득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어요.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문턱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의 노인, 그 오른편에 작은 소녀, 그 왼편에 주름진 할머니였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 강철민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마이크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삼촌이었습니다.
산장 불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삼촌이 저기 서 있었어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 홍해처럼 길을 비켜줬습니다. 구두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서셨어요. 내가 산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더냐? 한마디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어요. 강철민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회장님이 한재석을 보셨습니다. 한재석이 단상 옆 스피커에 연결을 했어요. 짧은 삐 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였어요.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회장님을 산장에 묻고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는 그 목소리였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강철민에게 쏠렸어요. 동시에 회계장부 사본이 기자들 손에 배포됐습니다. 수년간 빼돌린 자금 내역이 숫자 하나하나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강철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잡아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이분을 보아라. 장내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25년 전 이분이 없었으면 나는 없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강철민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흙집 할머니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강철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소담이 손을 잡아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다. 내가 불질러 죽이려 한 날을 말이다. 소담이가 강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양쪽에서 두 손이 꼭 잡혀 있었거든요. 강철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삼촌 제발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장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강철민을 보지 않으셨어요. 대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은빛 수갑이 쩔그렁 소리를 냈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어요. 장내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됐어요. 소담이의 꽉 막혔던 가슴이 뻥하고 뚫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무서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어요. 불 속에서 쏟아지던 열기, 사내들의 차가운 눈빛, 박수님 아주머니 집 어두운 방 마을 골목에서 봉투를 빼앗길 뻔했던 그 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멈추질 않았어요. 회장님이 소담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할머니도 소담이를 감싸 안으셨어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불타는 산장 안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12살 소녀가 목숨을 걸어 구해낸 노인이었습니다. 25년 전 피란길에 귀걸이 한 쌍을 건넨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세 사람을 환하게 비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철민은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대진물산은 다시 강인호 회장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문마다 주주총 회장 사진이 실렸어요. 말끔한 정장의 노인과 작은 소녀와 주름진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서울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거든요. 한재석의 차가 다시 강원도 산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회장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척추 전문의를 미리 불러두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허리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네요. 많이 쌓이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못하고 사셨습니다. 회장님이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수술하는 날이었습니다. 소담이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회장님이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잘 됐습니다. 소담이가 눈을 꼭 감았다 떴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이 소담이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셨어요. 회복실에서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마취가 덜 깬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소담이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소담이를 보시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소담이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혼자 걸으셨어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절뚝이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이 땅에 반듯하게 닿았습니다.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아이고, 몇 년 만에 이렇게 걷나?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말이 더 나오지 않으셨어요. 소담이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회장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병원을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화창한 햇살이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소담이 손을 잡고 걸으셨습니다. 두 발이 땅을 반듯하게 디뎠어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보셨어요. 소담이가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하늘을 봤어요. 며칠 뒤 소담이와 할머니는 회장님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서울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넓고 따뜻했어요. 방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짐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어요. 소담이 짐도 낡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한재석이 그 모습을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져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새집 현관에 섰을 때 소담이가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살던 낡은 흙집이 생각났어요. 비가 오면 새던 지붕, 삐걱거리던 문, 아궁이에 불을 떼던 부엌. 그곳에서 할머니와 둘이 추운 겨울을 버텼었습니다. 지난 날이 떠오르며 소담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다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할머니도 들어오셨어요. 집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천천히 걸어 다니셨습니다. 폭신한 바닥을 발로 꾹 눌러보셨어요. 따뜻한 벽을 손으로 쓸어보셨습니다. 그러다 부엌 앞에 서셨어요.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옆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꾹 깨무셨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넓은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이신 된장찌개였어요. 새집 부엌에서 끓인 첫 번째 밥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소담이가 회장님 숟가락에 고기를 얹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이번엔 소담이 밥그릇에도 고기가 가득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소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있잖아요. 두 어른이 소담이를 바라봤어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목이 메어왔어요. 그럼 당연하지. 소담이가 씩 웃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 숟가락을 들었어요. 회장님도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모금 드셨어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25년 전 그 맛이었어요. 피란길 도랑 옆에서 쓰러져 있던 청년에게 젊은 여자가 내밀었던 밥 한 덩어리, 그 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달그락달그락 수저 소리가 났습니다. 하하 웃음소리가 났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였어요. 회장님이 소담이를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처음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새 책가방을 맨 소담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운동화, 새 교복. 생전 처음 입어보는 것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소담이 앞에 오셨습니다. 옷깃을 여미셨어요. 낡은 흙집에서 수도 없이 하셨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으셨어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소담이가 꾸벅 인사를 하고 뛰어나갔어요. 회장님과 할머니가 나란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배경 없는 산골 아이라고 수군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담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불타는 산장 속으로 들어간 아이였어요. 그런 수군거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친구들을 도우며 소담이는 조금씩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갔어요. 저녁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매일 밤 그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아주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작지만 환한 건물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옆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도 새로 생겼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말순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며.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박수를 치셨어요. 할머니가 그 현판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참 환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전 피란길에서 쓰러진 낯선 청년에게 가난한 여자가 귀걸이 한 쌍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음 하나가 25년을 돌고 돌아 손녀의 손을 통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한 작은 친절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착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소담이처럼요. 우리 할머니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